넷플릭스에서 최애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만화를 전혀 안 보던 친구가 야 그거 재미있더라. 아 이거 넷플릭스가 독을 풀었구나. 독을 풀었다. 잡지 만화로 흥했는데 잡지가 줄어드니까 슈에이샤에서 지금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을 모으고 작가들한테 스크롤이 뭔지 컬러 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웹툰이 잘 맞나봐 2016년 정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웹툰 원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원고를 쓰면서 느낀 건데 어느 순간인가 이 한국의 웹툰 시장이 폭발적으로 딱 증가를 했잖아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 때입니다. 그 전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았어요.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2019년부터 2021년 기간을 보면 거의 2배 반 성장을 하거든요. 2019년에 6,400억이었다가 2020년에 1조 538억 원, 그러니까 65.3%가 올라요. 그런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준 다음 해에 48.6%. 그러니까 이거는 2년 동안 거의 2배 반이면 1m였던 친구가 2m 50이 돼 있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성장을 한 거예요. 궁금한 게 코로나 때 대충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던 거예요? 한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 만화 이거 봐, 이거 재밌더라 라고 말하는 게 성인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약간 덕후처럼 보일까 봐. 너 그런 거 보는구나 라는 말이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받기 전에 한강 작가님 책을 읽었다 라고 하면 너 그런 거 보는구나. 와, 그 어떤 작품을 보고 있다, 만화를 얘기했다 했을 때 아 그런 거 보는구나. 그건 다르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동지를 만나면 또 엄청난 또 반갑고 그죠? 근데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가 아예 안 될 수 있어요. 선이 딱 그어지면 바로 선이 그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 그런 거 보시는구나. 앞으로 바로 치고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화가 그런 콘텐츠였다가 리미트 해제된 게 코로나 때였던 거죠. 코로나 때 아무도 안 보는데 못 돼. 사람들이 다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세로로 들고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면 웹툰이고 가로로 있고 가만히 있으면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넷플릭스도 그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최애아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항상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근데 애니메이션이랑 만화를 전혀 안 보던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랜만에. 야 그거 재미있더라 라고 연락이 왔어요. 동질감을 느끼면서 배신감도 느꼈어요. 영업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때는 안 보더니 이제 넷플릭스 1위에 올라가니까 이제야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이 OTT의 효과가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미국에 팔 때 되게 저자세였어요. 저희 거 한 번만 팔아주십시오 이런 자세였다면 지금은 속상의 태도가 완전 바뀌었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시청 시간이 가장 긴 콘텐츠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탑3 안에 들어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애니메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넷플릭스가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최근에 번화가들에서 홍대는 이미 제가 알던 그 홍대가 아니던데요. 홍대는 인싸들의 거리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편안함은? 이 익숙함은 뭐지 하고 봤더니 가챠샵들 있잖아요. 뽑는 거 뽑기를 하는데 애니메이션 뽑기 하는 가게가 엄청 크게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오타쿠들이 숨어서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커플들이 버젓이 들어간다고? 너무 인스타그래머블한 패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나는 얘가 좋더라. 아니야 나는 쟤가 좋던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넷플릭스가 인싸들에게 독을 풀었구나. 독을 풀었다. 이거 맛보시면 나오시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넷플릭스가 너무너무 큰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웹툰이 이제 시작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 20년 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일본도 책으로 발행을 많이 안 하는 추세가 됐어요. 원래 잡지 만화의 종주국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잡지 만화로 흥했는데 잡지가 줄어드니까 일본에서 소년점프를 만드는 슈에이샤에서 지금 웹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드래곤볼 만들었던 거기. 점프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작가들을 모으고 작가들한테 스크롤이 뭔지 그리고 컬러 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실험해보고 있는 실험의 장을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집장으로 오신 분이 원피스, 블리치 이런 작품 담당했던 분이 편집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거 대충 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잡지 만화에서 인기를 얻어서 단행본이 나오고 단행본이 나온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애니메이션으로 단행본 판매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낸다. 그 사이클을 이제 옮겨서 앱에서 보고 그리고 앱에서 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거기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체인소맨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스파이 패밀리는 종이 잡지에 연재한 적이 없어요. 최애아이는 이제 청년지였고 아예 소년점프에서 히트작이 나오던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시작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판 만화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한국 시장을 보면 2001년도에 한국 만화 시장 전체에서 제일 큰 산업이 뭐였냐면 대여 시장이었어요. 대여 시장. 네. IMF 때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치킨집 그리고 대여점이었어요. 회사 나가서 다 그런 걸 차린 거죠. 예. 그래서 큰 아파트 단지에는 입구마다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 뭐 그런 이제 만화방, 네. 뭐 치킨집 뭐 이런 거 많았던 기억이. 같이 붙어 있었죠. 예. 이렇게. 그게 이제 IMF 이후에 쭉 늘면서 2001년도에 5천억이 넘었어요. 전체 규모에서. 예. 그러니까 5천억이면 그때 5천억이면 엄청 높고 엄청나게 큰 거죠. 예.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이게 2008년이 되면 400억으로 줄어요. 470억으로. 그래서 한국 만화 시장이 거의 초토화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 주던 곳이 대여점이었고 이 대여점이 사라지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출판 만화 시장이 싹 줄어들면서 대부분 이제 학습 만화 시장으로 뭐 예를 들자면 그리스 로마시나 Y 그리스 시리즈 뭐. 예. 그런 작품들이 있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러니까 뭐 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래 웹툰이라도 해보자. 웹툰 시장에 실력 있는 작가들이 많이 몰려왔던 거고 그 작가들이 몰려오니까 모두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시기가 한 5, 6년 정도 있었던 거죠. 그 해외에서도 네. 한국의 웹툰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인기가 많이 있나요? 인기가 있는 작품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좋아합니다. 네, 솔랑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동료예요. 예. 토트넘 헛스퍼에서 뛰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타쿠로 유명합니다. 골을 넣으면 세레모니를 해요. 예. 근데 세레모니를 할 때 한국 웹툰을 소재로 세레모니를 한 적이 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에 성진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대사가 이거거든요.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근데 골을 딱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감론을박이 오갔죠. 콜랑키가 직접 인스타에 등판해서 그거 나온 랩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직접 합성한 영상을 올리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본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C 미디어가 한국에서 이제 만들고 제작하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출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애니메이션 방영에서. 원작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그게 웹툰 고객으로 다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이 확인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 작품들인데 네. 일본에서 제작을 해서 OTT를 올리는 그런 구조는 어떤 구조예요? 일단 제작 역량에 있어서 순수하게 제작만 놓고 본다 하면 한국이 뒤지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 뒤지는 게 뭐냐? 기획이에요. 프리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량의 최고봉에 지금 일본에 다 있고 이 일본 기업들이 제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내면 여기서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 게 한국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을 한국에서 돌려보기엔 인기작들은 이걸로 내가 왜 실험을 해야 돼? 이거 프리프로덕션 만드는 거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자고 이 작품을 태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본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이나 뭐 싸움독학이나 이런 작품 일본에서 만든 작품들은 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먼저 제안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나온넷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의 큼직한 일본의 제작사에서 동시에 선택이 왔고 이걸 제작을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이제 A1 픽처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니 계열사여서 글로벌 유통이 가능한 곳이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툰의 존재감이 커진 게 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일단 영화 중에 처음은 2006년 정도에 아파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강풀 작가. 네. 예. 그거 약간 공포물 아닌가요? 맞아요. 예. 공포물이고. 그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작품에 고소영 고소영 씨. 씨가 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고소영 씨가 캐스팅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영화 관객이 48만 명인가? 굉장히 대실패를 망했네요. 예, 예. 근데 그 뒤에 이끼, 윤태호 작가님 이끼가 영화화 되면서 300만 원 정도 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300만 관객 시대를 열었고 그 해에 같이 나왔던 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게 7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웹툰의 영화가 좀 가능성이 있나? 라고 보던 때였어요. 근데 더 잘 맞는 건 사실 드라마였고 드라마 중에서는 미생이 정말 완전 신드롬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드라마 쪽으로 웹툰은 잘 맞나 봐 라는 게 된 게 한 2014년, 15년 이 정도. 그러면서 종수가 손에 꼽다가 2016년 정도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1년 정도 되면 대부분 웹툰 원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네. 여러 가지 영화 또 보셨잖아요. 작품들 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웹툰 원작이 더 낫다. 아니면은 이거는 원작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 무빙이 정말 잘 되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르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섞어놓으면 되게 잡탕밥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것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근데 다 섞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다 잘 살려서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이거 무협지인가? 현대 로맨스인가?
초능력물인가? 히어로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있는데 그 색선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이러기가 되게 힘든데 그걸 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첫 장면 있잖아요. 우주에서 쫙 그쵸. 침대까지 딱 들어가는 네. 그 장면이 와 한순간에 한 컷만에 몰입이 되는. 빨려 들어가는 느낌. 좀 아쉬운 작품이라고 하면 저는 원작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드라마가 너무 아쉽게 돼서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쌍각포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작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드라마에 살려놓은 요소들이 원작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작 팬의 입장에서 훈수 두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는 생각하면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쌍각포차. 웹툰 원작이 콘텐츠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웹툰에 있는 서사들이 이미 검증된 스토리인 것도 굉장히 주요하죠. 이미 수백만 한테 한번 보여줬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한 스토리, 거기에 캐릭터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이걸 드라마로 옮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캐릭터. 네,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인 건 뭐냐면 드라마를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 웹툰을 만드는 분들도 그렇고 둘 다 스토리텔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라스 방진 작가님이 직접 시나리오 쓰셨고 무빙, 조명가게 같은 거 강풀 작가님이 직접 쓰셨고 이런 식으로 작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물론 드라마를 만드시는 입장에선 이거는 원래 우리 일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작을 봤던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죠. 내가 2D로 봤던 것들이 3D로 구현이 되어 있어 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웹툰 소스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마다 그 저작권 이런 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개념과 요즘에 많이 쓰는 게 IP 확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소스 멀티유즈는 갖고 있는 사람이 빌려주거나 아니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만 대행하는 거를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IP 확장은 내가 플레이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같이 들어가서 만들고 아니면 아예 드라마 전문 제작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웹툰의 스튜디오 N 같은 경우가 그렇고, 네, 스튜디오 N은 아예 자기들이 제작까지 하거든요. 유통까지 자기들이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작가에게 위임받습니다. 양도 받는 게 아니고 위임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작가랑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작위원회를 꾸리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 보시면 제공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품 만드는데 투자한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한 기업들이 애니메이션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작위원회에 꾸린 세가, 산토리 이런 기업들이 쫙 와가지고 모여서 아마 소비더머니에 자주 등장할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해놓고 이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완구 회사다, 반다이다. 그럼 반다이에서는 완구를 만들어 팔고, 그리고 산토리다. 그러면 콜라보한 술을 내거나 아니면 음료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그럼 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작가에게 가느냐? 안 갑니다. 제작위원회에 쌓여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한국은 이제 작가가 저작권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곳들에서 대행을 해서 계약을 해오면 작가가 그걸 오케이 갑시다 빵 찍으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플랫폼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같이 하냐?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객단가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 싸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돈 벌기가 되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IP 확장이라는 방법으로 이걸 작가와 이것도 쉐어할 수 있게 만들고 저것도 쉐어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 게 플랫폼에서는 유리하죠. 억대 작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게 드라마화, 영화화 되면서부터잖아요.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본 분 중에 최고 많이 버신 분이 얼마 벌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분이 타는 차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아반떼를 타셨거든요. 근데 한 2년쯤 뒤에 다시 만날 일이 있었어요. 마이바흐로 바뀌었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그래서 아반떼에서 마이바흐. 뭐지? 많이 버셨나 보다. 웹툰 시장에도 AI가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플랫폼들에서는 이미 AI를 차용한 그런 기법들도 이제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요. 네. 제작사들 중에서는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플랫폼들은 되게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상상을 하는 작가들을 돕게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생산성이 올라간 작가들이 더 많은 작품을 낼 수 있게 되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플랫폼의 입장에선 그 욕망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이 지금 인공지능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고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놔요. 그럼 얘를 쭉 뽑아서 3D로 만들어요. 3D 구체 관절 인형인 거예요. 그럼 얘를 막 움직여요.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인공지능에 넣고 돌리면 얘가 쑥 들어가서 2D가 돼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구체 관절 인형을 뽑는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네이버 웹툰에 연재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사용하면 수수료 20%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플랫폼이 독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욕망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사실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흉내내기는 되게 쉬워요. 작가의 입장에선 이게 내 지문 같은 건데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근데 이걸 가져가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들을 모두 공개해라 라는 게 유럽과 최근까지의 미국의 어떤 요구였고요.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 어떤 인공지능이 딱 나왔을 때 얘 뭘로 학습했지? 그 안에 내게 들어가 있나? 난 동의한 적 없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시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도머니 클래스 두 번째 게스트 이재민 소장님과 웹툰의 역사부터 현재, 미래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더머니의 19이시죠? 정동현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뭔가 주제가 다른 회사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약간 MBC도 상도이가 좀 없어. 이렇게. 요즘에 왜 이렇게 푸돌이 많아졌지? 혹은 푸돌이 그렇게 유행이지? 매출이 2배가 됐다고 하던데. 목표치가 좀 작았나?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 맥락을 좀 보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